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월팅을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뇌졸중과 만성 통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요법으로서의 BCI 연구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xploring the ability of stroke survivors in using the contralateral hemisphere to control the brain-computer interface로 해당 논문은 Scientific Reports에 기재가 된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팩터 3.9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65%는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운동장애를 겪습니다. 운동장애 회복의 핵심은 신경가소성인데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뇌의 다른 영역이 손상된 부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장애 재활을 위해서는 신경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BCI가 이런 목적을 위한 새로운 재활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가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상상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면 EEG 신호가 발생하고 이때 BCI 시스템이 이 신호를 감지하면 외부 장치가 활성화돼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가장 흔한 피드백 방식은 키네틱 피드백인데 EEG에서 운동 관련 신호가 검출되면 외부 로봇이나 기능적 전기 자극인 FES가 실제로 환자의 손을 움직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뉴로 피드백 과정은 단순한 움직임뿐 아니라 환자의 뇌가 스스로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BCI 기반 재활은 궁극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손상된 방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비된 손을 상상했을 때 손상 정도가 심한 환자일수록 반대측 방구에서 더 강한 ERD가 나타난다는 보고들을 토대로 손상된 방구가 아닌 반대측 방구도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BCI에서 성능이 낮은 환자들일수록 이런 반대측 방구 활동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손상된 쪽에서는 제대로 신호를 만들지 못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오히려 강한 신경 활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일부 환자는 반대측 방구 신호가 손상 방구 신호보다 더 나은 BCI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첫째, 뇌졸중 환자들이 과연 병변 반대측 방구 신호만으로도 BCI를 조작할 수 있는가? 둘째, 반대측 신호와 손상측 신호, 그리고 양측 신호를 함께 썼을 때의 BCI 성능은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셋째는 BCI 성능과 환자의 인구학적 지표, 예를 들어 푸글마이어 평가 점수나 발병 이후 시간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병변 반대쪽 방구 혹은 병변 측 방구 혹은 양측 정극 각각 특징을 추출해 분류를 진행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4개 임상 실험에서 활용된 뇌졸중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4개 실험 모두 피드백, 자극 등이 없는 같은 패러다임의 BCI 스크리닝 세션이 동일하게 있었고 해당 데이터들을 본 연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136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었고 17명이 아급성, 119명이 만성, 평균 푸글마이어 점수는 28.64였습니다. 푸글마이어 점수는 0점부터 66점으로 해당 28.64는 중증도 정도의 손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험은 40트라이얼로 구성된 4개 세션을 진행했고 하나의 트라이얼은 3초 휴식, 4초 과제, 6초 휴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0트라이얼 중 절반은 손상된 손 MRI를 진행하고 절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조건이 진행됐습니다. 4개 임상 데이터 중 3개는 27개 채널 250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됐고 1개는 24개 채널 256Hz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됐습니다. 전처리는 8에서 30으로 밴드패스만 진행했고 왼쪽, 오른쪽, 양측 방구 채널은 다음과 같고
특징으로 CSP, FP, CSP, ERDRS가 사용됐습니다. CSP는 클래스 간 분산을 최대화시켜주는 필터를 만드는 기법으로 채널 개수만큼 필터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필터의 맨 처음과 끝 부분이 클래스 간 분산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필터입니다. 맨 처음 2개와 마지막 2개의 필터를 써서 총 4개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FB CSP는 CSP랑 동일한데 주파수 대역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CSP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CSP는 8부터 30Hz 통으로 사용했다면 FB CSP는 4부터 8, 8부터 12, 12부터 16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8부터 44Hz 간격으로 9개 대역을 사용했고 따라서 36개의 특징이 추출됐습니다. ERD-ERS는 ERSP 분석을 통해 나온 값을 각 채널마다 8부터 30Hz 모든 태스크 구간을 평균하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특징 선택을 진행했는데 MIBIF를 통해 나온 상위 4개 특징을 분류해 사용했습니다. CSP는 애초에 4개 특징밖에 없기 때문에 CSP의 특징은 전부 사용하고 FB CSP와 ERD-ERS에만 MIBIF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이브 베이지안 파젠 윈도우 분류기를 사용해 각 특징 종류들에 대해 분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해당 분류기를 사용한 이유는 분류가 빨라서 선정했다고 하고 성능은 10x10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그림은 앞서 전처리부터 분류까지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변 및 병변 반대 방구의 그랜드 에버리지 ERD-ERS 결과입니다. 왼쪽이 병변 반대측, 오른쪽이 병변 측입니다. 두 방구 모두 ERS, ERD 패턴이 나타났고 병변 반대 방구가 티는 안 나지만 뮤 대역에서 더 강한 ERS 패턴 경향을 보이고 병변 방구에서 베타 ERD가 더 강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량 분석 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ERD-ERS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 결과와 동일하게 두 방구 모두 유사한 ERD-ERS 패턴이 나타났고 ERD는 병변 방구가 강하고 ERS는 병변 반대 방구가 평균적으로 강한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반구 사용별 분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전체 피험자로 비교했을 땐 ERD-ERS 특징에서 양측과 병변 반대 성능 비교 시 통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방구만 썼을 때보다 양측 다 썼을 때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반구 간 성능 비교에서는 CSP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병변 방구와 병변 반대 방구 성능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해당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환자마다 병변 방구가 성능이 좋은지 반대 방구가 좋은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병변 방구에서 성능이 60% 미만인 환자와 80% 이상인 환자를 나눠서 성능을 비교하는 결과입니다. 병변 방구에서 60% 미만인 환자는 모든 분류에서 병변 반대 방구 성능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반대로 병변 방구에서 80% 이상인 환자는 모든 분류에서 병변 방구 성능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다음은 병변 방구 성능을 기준으로 환자를 나눴을 때 기능 점수인 푸글마이어 비교 결과입니다. 병변 방구에서 60% 미만 성능을 보인 환자와 80% 이상을 보인 환자는 어떤 특징으로 분류를 했든 기능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고 60% 미만의 환자들이 중증도가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자는 중증도가 심하지 않으면 병변 방구로 분류를 진행해도 되지만 심할수록 병변 반대 방구를 특징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게 좋고 중증도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능 점수뿐 아니라 발병 후 경과 시간도 비교를 해봤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서 병변 반대 신호만으로 BCI 제어가 가능한지, 병변 방구 및 양측 방구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능과 임상지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136명의 뇌졸중 환자 뇌파를 이용해 CSP, FP-CSP, ERD-ERS 특징을 추출한 뒤 분류를 진행했고
전체적으로는 양측 방구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병변 방구와 반대 방구는 비슷했으나 병변 방구를 기준으로 저성능 환자는 병변 반대가 더 성능이 좋았고 고성능 환자는 병변 방구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기능 점수가 낮은 중증 환자일수록 병변 방구 성능이 떨어져 반대 방구 신호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환자 상태에 맞춘 방구 선택이 BCI 재활 성능 향상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머신러닝 분류 시 노이즈를 제거 안 한 점과 환자가 평균 포글마이어 점수 약 28점인 중등 환자 중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이기에 특징 추출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심한 환자는 제대로 분류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능 점수가 아주 낮은 경증과 아주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A Novel Theta-Controlled Vibro-Tactile Brain-Computer Interface to Treat Chronic Pain, A Pilot Study입니다. 해당 논문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기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이피드백터 3009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현재 만성 통증 치료법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30에서 40%만이 의미 있는 통증 완화를 경험하며 특정 약물은 중독 위험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수술적 접근인 뇌신무 자극이나 척수 자극도 일부 효과는 있다만 비용이 비싸고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안전하고 비침습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성 통증은 뇌신경회로의 병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BCI가 신경회로 재구성을 돕는 유망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BCI는 동시 활성화된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 헤비한 러닝 원리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실시간 외 활동을 디코딩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즉각 제공해 신경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뇌 활동과 관련된 감각 자극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콜티코 센서리 커플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증 분야에서의 BCI 연구는 대부분 운동 관련 뇌파와 시각 피드백을 사용해왔고 이는 통증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낮아 결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에서는 통증 완화와 관련된 신호, 예를 들어 전두엽 세타 리드를 활용하고 이를 진동 촉각 자극 같은 통증 완화 자극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세타 리듬은 통증 완화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자극적 과제, 정신 산술, 명상 같은 집중 과제 중에도 전두 세타가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주의 전환이나 명상 효과가 통증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데 어떤 연구는 세타가 증가했다 하고 어떤 연구는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됐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부분은 단순히 EEG 변화와 통증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상관관계만 제시했을 뿐 실제로 이 활동이 통증에 기여하는 인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상적 반응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세타 변화를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EEG 기반의 통증 관련 신호를 직접 강화하고 그 결과 통증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자는 전두 세타 리듬을 직접 조절하는 새로운 BCI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째, BCI가 실제로 전두 세타 리듬을 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해당 변화가 만성 상지 통증 완화와 연결되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엔 상지 만성 통증 환자 6명이 참가했습니다. 실험의 전체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간단한 인터뷰 후 기준선 방문 스케줄을 잡습니다. 기준선 방문 때는 BPI, NPSI, PCS, HADS 설문을 진행합니다. BPI는 통증의 강도와 일상생활 방해 정도를 평가하고 NPSI는 신경병성 통증 증상의 여러 양상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PCS는 환자가 통증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사고를 측정하고 HADS는 불안과 우울 수준을 평가하는 설문입니다.
그런 다음 기준선 EEG 측정과 정신산술 과제를 진행하는데, 정신산술은 환자가 전두엽 세타 활동을 실제로 조절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5에서 6주간 매주마다 BCI 세션과 MPSI, BPI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BCI 세션은 주마다 3에서 5회 진행했고, 방문 시 통증 정도를 VAS 척도로 평가하고, 기준선 EEG를 측정한 다음 BCI 트레이닝 세션이 진행되고, 다시 통증 정도를 VAS 척도로 평가한 다음 다시 한번 기준선 EEG를 측정했습니다. BCI 트레이닝 세션은 아래 그림 B와 같이 구성되는데, 우선 10초간 휴식이 주어지고 3초 동안 Q사인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20초간 뉴로 피드백 세션이 진행되는데, 이때 파란색 상자에 3에서 19 사이의 숫자가 주어지고, 피험자는 해당 숫자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 발생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타 활동 변조를 유발하고, 세타가 기준선보다 증가할 경우 노란 공이 위로 가고, 감소할 경우 아래로 갔습니다. 세타가 증가해서 노란 공이 위로 가면 세타 증가량에 비례해 진동자극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뉴로 피드백이 끝나면 스탑 Q가 3초 동안 주어지는데, 뉴로 피드백에서 노란 공이 천장까지 닿았으면 최대 강도의 진동을 주어졌다 하고, 닿지 못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7초 동안 버퍼가 진행됐고, 이는 변화되는 세타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이 스무 트라이얼 3세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주마다 평가되는 MPSI 및 BPI 설문은 주말에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EEG 측정은 DSI-24 장비를 사용했고, 해당 장비는 24개 채널이 있습니다. 300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을 했고, 레퍼런스 전극은 PZ였습니다. EEG 전처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분석 모두 그 밴드패스를 1에서 50Hz로 적용을 했고, CAR을 적용한 후 ICA로 노이즈를 제거해줬습니다. ICA는 온라인 분석 말고 오프라인 분석 때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세타 파워는 500ms 윈도우로 실시간으로 계산이 됐고, 전두엽의 3개 채널의 파워를 평균을 했고, 대역 범위는 4에서 6Hz였다고 합니다. 앞서 뉴로 피드백 구간에서 세타 증감은 오른쪽 수식을 통해 평가가 됐는데, 인풋은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세타 파워 값이고, 제로 민 밸류는 이전 베이스라인 세타 파워, 어댑티브 게인 밸류는 개인별 아티팩트 영향 억제 및 세타 변화를 잘 반영하는 용도의 개수입니다. 어댑티브 게인 밸류는 앞서 베이스라인 방문 때 정신 산술 시 뇌파 측정을 진행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 아티팩트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타 변화를 잘 반영하게끔 개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정신적 상태와 통증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HADS는 불안과 우울을 평가하는 설문으로 0부터 7은 정상, 8부터 10은 경계, 11점 이상은 심각함을 나타냅니다. 몇몇 참가자는 정상 점수를 보였지만 피험자 2번과 6번은 상당히 큰 점수를 보여 일부 참가자는 통증과 더불어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CS는 통증 파국화 경향을 측정하는 설문인데, 파국화는 통증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고, 어떤 사건이나 감각을 경험할 때 그것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통제 불가능하게 받아들이는 사고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및 비판적 사고가 과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가 통증을 더 절망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게 느낀다는 것을 뜻하고, 24점 이상이면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험자 2번과 6번이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BCI 훈련 유지율, 성능, 사용 시간, 그리고 세타 파워 변화 결과입니다. 모든 피험자가 5에서 6주 동안 꾸준히 훈련에 참가했고,
주마다 3에서 5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B, BCI 성능은 전체 트라이얼 대비 뉴로 피드백에서 노란 공이 천장을 찍은 횟수 비율을 나타냅니다. 처음엔 낮은 성능을 보이다 후반에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C는 세션별 훈련 시간인데 평균 약 45분으로 프로토콜이 환자들에게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그림 D는 베이스라인과 뉴로 피드백에서의 세타 변화 비교를 나타내는데 날이 지날수록 뉴로 피드백에서의 세타 증가가 더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적 통증 지표와 세타 파워 변화 간의 관계 결과입니다. PSS와 PIS는 모두 BPI 스톨문의 하위 척도로 각각 통증 강도와 통증이 일상 기능에 얼마나 방해됐는지를 나타냅니다. PSS와 PIS 모두 첫날 대비 마지막 날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BCI 훈련이 통증 강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통증으로 인한 일상 방해 정도도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C는 BCI 성능과 VAS 통증 척도 비교를 나타내는데 훈련이 진행될수록 BCI 성능은 상승하고 동시에 통증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D는 주간 베이스라인 대비 세타 파워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세타 변화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타 파워 변화와 BCI 성능 및 통증 완화 효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세타 변화량과 BCI 성능, 통증 완화 간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세타 변화량이 클수록 BCI 성능이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됨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6주간의 파일럿 연구는 만성 상시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동 촉각 기반 BCI 치료가 전두엽 세타 파워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환자의 유지율과 프로토콜 준수를 통해 치료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임상적으로 통증 간섭 점수와 통증 강도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전두엽 세타 리듬의 조절 강도가 통증 완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침습적 진동 촉각 기반 BCI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향후에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한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언급되었던 것처럼 대조군이 없다는 점과 결과 초반의 우울, 파국화 경향이 후 결과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뤄지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추후에 약을 사용하는 경우랑 아무것도 안 하는 대조군과 비교하며 인구 통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제한하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